안녕하십니까. 자, 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14쪽입니다. 계획공사의 겸업 제한 등인데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죠. 매회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겸업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이 겸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공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그 115쪽에 이제 조문은 이제 안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보죠. 그 계공의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의 범위는 지금 계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인계사업공사와 법인인계사업공사가 있어요. 이들은 업무 지역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지역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들의 업무 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전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공인인계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데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중개인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획공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는 부칙 규정에 의한 계획공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개인의 경우는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의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업무지역이 서울특별시란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고 경기도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이 중개인이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조모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조모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중개인은 세 가지를 다 중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망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고 이용했다면 여기 공개된 물건이에요. 이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X예요.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인정할 뿐이지 가입했다 하여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인이 소속 공인인사를 고용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인의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인만 제한을 받아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정지로 기억해 주세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란 말이 나와 있죠. 116쪽입니다. 오늘서부터 지금 교재 표시 이거 중개사물의 범위인데 지금 페이지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못 찾으신 분은 그 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금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중개상물은 지금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그 제한을 둔다면 중개인이 가장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개인에 대해서도 중개사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서울시 강남구에 만약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다. 그럼 이분은 서울 시내에 있다면 토지, 건물, 입광공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물건들은.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지역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 출제는 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이 겸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라고 돼 있죠. 116쪽에 우리 교재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이게 바로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겸업이라는 것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로 놓고 슈퍼마켓도 할 수 있느냐,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소속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중소속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이중소속은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건 전면금지였죠.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이거는 전면금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겸업은 각도가 틀리죠. 중개업 외에 슈퍼마켓 더 할 수 있냐 문제예요. 이게 바로 겸업이다. 그럼 현재 지금 공인인증기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겸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겸업을 제한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능력이 달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지금 허용을 안 했죠. 중개인의 경우는. 그러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인계업공이에요. 법인인계업공사는 그 지난 등록 절차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7가지 외에는 법인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고요. 개인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란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훨씬 겸업의 업무가 넓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실물을 보면 그냥 이해가 되시거든요. 우리 실물을 보게 되면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사는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냅둔 겁니다.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대형화될 수가 있는데 겸업 제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요상한 업무마저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훨씬 겸업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받고 있지만 이제 지금서부터는 참고사항입니다. 전혀 제한이 없는 건 아니겠죠. 법에서 특별히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겸업 제한을 받는 거겠죠. 그럼 법에서 명문으로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후일 금지행위를 공부하거든요. 금지행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매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죠. 우리는 매매업 못합니다. 중개를 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매업 금지돼 있어요. 이거 우리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 있죠.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영리행위 종사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놓습니다. 또 우리 중개인 말씀드렸죠.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가 허용이 안 됐어요. 중개인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문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 이건 당연히 못할 테고요.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내재적 한계가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겸업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 이거 아니겠습니까?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근데 본인은 사무실을 열어놓고요.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을 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사무실을 여신 개공께서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면 여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의뢰인 찾아왔을 때 이 업무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공사 A가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우리 기업공사에 회사에 나가시게 되면 갑종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죠. 이거 납부실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대여로 추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갑근세 납부실직에 나왔다 하여 일률적으로 지금 등록증 대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형태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긴 나가되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고 5일은 다 쉰다. 그러면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주간엔 출근 안 하고 야간에만 출근한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잠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죠? 낮에 근무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 또 요즘 재택근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 나가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상근직으로 주관해 나가는 건 안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요, 개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겸업을 고려하는데, 우리가 전문 직업이라면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회사에 나가시는 건 안 되는 게 이제 원칙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회사에 나가진 않지만 문방구를 내가 더한다, 슈퍼마켓 더한다, 이건 상관없죠. 대신 사업장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하고 손님이 왔을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 내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겸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킬을 연습을 시킬 건데, 공인인증서 개공이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일단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단 맞았다고 하셔야 돼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내면 이 질문은 일단 맞은 거예요. 개인의 경우는. 자, 그러나 이제 법인은 틀리다. 법인은 토탈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인의 겸업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타겟은 법인의 겸업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서 이 법인의 겸업이라는 것은 중개법인의 겸업을 얘기합니다. 그럼 법인은 중개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죠. 특수법인은 겸업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특수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고요.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만 부수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업을 특수법인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중개법인의 겸업을 얘기하는 거죠. 겸업은. 자,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을 갑니다. 자, 그럼 중개법인은요, 토탈 7가지만 하나다고 했는데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죠.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는 당연히 임의 사업이고,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자, 그럼 그 6가지 업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지금 현재 상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갖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주차 붙입니다. 이게 관리 대행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오피스텔 관리 대행이나 원룸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그럼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농업용 창고시설 할 수 있느냐? 농업용 창고시설은 불가.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만 일단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 대행은 불가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원한 상담업을 할 수 있죠. 이게 다름 아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증권 투자 컨설팅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가상화폐 투자 컨설팅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나아가서 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는 상담까지만 가능할 뿐이지 직접 포크랜드라고 땅을 들러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개발업 못하는 거죠. 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상담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성을 합니다. 기업 공사를 대성을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라 하거든요. 중기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중기업 프랜차이즈예요.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커피점이에요? 통닭집이에요? 통닭집이 더 많아 보이죠?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이거든요.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부동산 1리스라든가 부동산 1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업 프랜차이즈의 일종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이거니까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요? 기업 공인인증서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개공 대상이다. 우리는 공인중개사란 말과 기업공사란 말을 완전히 구분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 컨설팅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을 딱 지정한 거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럼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라든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분양 대행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고 했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이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걸로 학설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이건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대요. 일단. 그래서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세요. 대행자 들어가는 거 있죠. 분양 대행이 있고 관리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대행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상만 돼요. 주택과 상가, 주택과 상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건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교재는 이 뒤에 있어요, 지금. 경공매 알선 대리는. 그래서,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거를 소개하는 것까지인데요. 근데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법인의 겸업 6가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거 엄청 시험에 잘 내고 매회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두음자 따서 암기해버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론 암기는 이해 바탕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서부터 암기 사항도 조금씩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관리대행이죠. 관. 상담이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차. 분양대행, 분.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공매, 경.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랬죠. 그러면 주거 이전, 이게 이사 관련이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죠. 예. 직접 운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 이렇게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관상, 차분, 경이로 갑니다.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 말이에요. 관상, 차분, 경이. 이렇게. 자, 그럼 이에 부수적인 내용도 같이 기억하는데,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인사인 기업공사 있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개인은 경업 제한이 원칙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인인사인 기업공사는 이 6가지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사업체, 개인은 할 수 있어요. 도배업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당연히 할 수 있고, 우리 중개인 있죠. 부칙균이형 기업공사. 이 중개인은 이 중에 뭐만 안 되는 거예요? 경공매 알선만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을 지휘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알아서 받아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겸업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임취입니다. 이걸 저는 임취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겸업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공매 알선 대리에서 잠깐만 보고 갑니다. 그 우리 교재 경공매 알선 대리가 120쪽에 있죠. 이 경공매 업무를 우리 쪽에 우여곡절 끝에 경공매 업무가 우리 기업공사에 허용됐죠. 원래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 업무예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경공매 업무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팽개쳤었는데,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떠나니까 이제 우리 기업공사에 허용을 했고요. 법무사에게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고 경공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변호사, 법무사, 우리 기업공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한테 이게 허용이 됐는데, 그러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죠. 이것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고요.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로 이해하세요. 그냥 공개 매각.
그래서 이제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 잘 안 해요. 요즘 안 내니까 공매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하는 공매, 이건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럼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 이거는 이 부동산 내가 낙찰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 등을 수입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취득의 알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한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죠. 이게 대리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공사는 이 업무를 명실공히 수행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한테는 이걸 한 가지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허용을 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갖고 조건을 달았어요.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 그럼 좋다, 너네 이거 허용하는데 이 경매 부동산이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예요.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행위를 한다. 경매 부동산 대리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독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것 같은데, 법원에 등록을 하고 이 경매 대리업 수행하는 법원에 등록한 절차, 이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데, 이걸 아마 이제 3, 4월 과정에서 제가 언급할 것 같은데 이번 순환 때는 언급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억할 건 그거예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할 수 있죠. 이건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매 대리업을 할 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겸업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겸업까지 봤고요. 이제 121조 기업 공인인계사에 고용인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법문이 나와 있으니까 121쪽에 법제 15조 제1항과 2항을 읽어드리고 잠깐 시작할까요? 기업공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항, 기업공인인계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에 2항,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의 밑줄이에요. 그를 고용한 기업공사 행위로 본다. 본다의 밑줄입니다. 그럼 간주규정이죠, 이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용인도 역시 매번 출제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고용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류가 두 가지가 언급됐네요. 소속공사와 중개보조가 언급됐죠. 용어의 정의를 잠깐 떠올려볼까요?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소속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공인인계사란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임원 사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3명 중에 1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속공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소공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공의 종류는 다시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중개보조의 용어의 정의죠. 중개보조는 출발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중개보조는 뭐로 출발을 합니까?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게 중개보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다. 그래서 고용이라 부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들을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고용함에 있어서? 제한 없죠. 이게 중개업법 시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도한 규이다 할 거 삭제해버린 부분이죠. 그래서 인원수 제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다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면 돼야 한대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이중소속 금지죠. 그러니까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속 전면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도 이른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조 1항을 읽어봤는데, 이들을 고용할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달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하는데, 그들이 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업공사가 소속공사나 중개보조 고용한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 들어간다.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교육받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소공이잖아요. 소공은 실무교육 받고 와야 돼요. 실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고 알고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거든요.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그죠? 반나절 가서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지금 283이니까 교육시간이 4일을 교육받는다고 그랬고 직무교육은 3,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 가서 교육받고 옵니다. 직무교육비는 5만 원 이렇게 되고 실무교육비는 13만 원이죠. 그럼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저 조문 형태로 봤을 때 교육비 누가 내야 됩니까? 교육비? 수공하고 보조 면제했어요. 그럼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 교육 받고 오라고 그래야 되죠. 그럼 교육비 누가 내야 돼? 우리는 사람을 쓰는 입장이니까 내주세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소탐 대실하지 말고 그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받고 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받고 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에요. 이때 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등장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실질적으로 전자문서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 되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실제로 전자문서 신고되는 게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예요.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명문이 없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도 할 수 있죠 이거. 아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되는데 종료신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법문에는 없지만 그래갖고 이게 법문에 없으니까 종료신고가 전자문서로 안 된다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됩니다 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하여 이게 이제 안 된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 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미스한 거죠. 종료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누락신고, 누락.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시험에 물어볼 일은 없는데 고용신고는 확실히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규정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종료신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전자문서로.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소공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죠. 실무교육. 이렇게 돼 있고요. 보조원을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소공사 고용신고 하잖아요. 할 때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거든요. 인장이 뭐냐?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는 도장을 인장이라 할 겁니다.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소공 인장 등록 있잖아요. 고용신고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때 안 했다면 인장 등록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공 고용신고할 때 인장록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소공사를 받았다면은 자격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나갔는가 확인 요청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구 읍면장이죠.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읍면장한테 결격사유 신원조에 들어가요. 이게. 그 다음에 교육수료 여부도 모두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이 소공사 고용신고했다면은 자격발급 시도에 확인 요청하고 교육을 받았는가도 확인 요청해요. 그 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4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낸다는 얘기죠. 직접 확인하니까. 또 여기 교육수료 여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교육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서류를 내지 교육수료증4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린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직접 다 확인 들어간다. 이게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이었대요. 그럼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신원조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점이 우리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하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4번 첨부했죠.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4번을 첨부했는데 여기는 첨부하지 않아요. 뭔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은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단 그들이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그들이 그만뒀거나 만약에 해고를 했다. 그럼 이제 종료신고 들어가는데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들어갑니다. 며칠 내에 하라고요? 10일. 10일 내에 이제 종료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인데 종료된 다음에 하는 사후신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원래 고용신고도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는 10일 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 종료신고도 종료가 되면 10일 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신고만 업무기준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10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등록관청이 감독 나왔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왜 신고 안 했냐 물어보겠죠? 계곡 뭐라 가시겠습니까?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근무한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10일로 운영을 고용신고를 10일로 운영하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업무기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있잖아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다 걸리잖아요. 업무정지 먹습니다. 제재가. 이거 업무정지예요. 되게 세게 맞죠? 이게 참고해 두시는데 일단은 제재를 이번 순환서부터 조금씩 해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신고 위반 있죠. 이거 고용신고 종료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장 쌉니다. 신고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제일 싼 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율이. 그죠? 이렇게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니까 원래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과에 100과. 100과인데 이거는 과태료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더 세게 맞아요. 업무정 나갑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 위반이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먹습니다. 물론 기준기한은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 업무정지 먹을 수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고용신고 종료신고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래갖고 부활을 시키면서 제재를 과태료를 뒀어야 되는데 안 두는 바람에 더 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리면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안 빌면 이제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신고 받았잖아요. 등록과청이. 종료신고를 받았잖아요. 등록과청이. 그럼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협회는 중기업 종사자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협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들의 업무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 업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일순환하고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 교재는 122쪽입니다. 고용인의 고용 및 업무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일순환하게 되면 이제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데 말씀 다 드렸어요. 이들 인원수 제한 받지 않죠.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 없다 그랬고 결격자 고용 금지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이종속 다 금지라고 그랬죠. 이건 공통점이에요. 둘 다. 소공사와 보조원.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인데 일단 소공은 자격증이 있고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이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무력이 차이니까. 근데 용어의 정에서 확실한 차이를 둘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개 업무라는 게 뭐였습니까?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 보조는 이거 못한다는 얘기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우리 소공이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썼다면 이자는 중개인이 한 거죠.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책임서를 분명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했다면 소공은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서명 날인 의무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날인을 하는 자는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인장 등록할 일이 없어요. 등록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소공은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바꿔야 되죠. 이건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공은 연수교육 대상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의 비교를 해봤고요.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업공사의 책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가볍게 짚고만 넘어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사의 책임인데 우리가 15조 2항 조문을 읽어봤어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죠. 이건 간주규정이에요. 본다 규정이 간주규정이라는 걸 아시죠? 그대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조금이라도 업무 관성이 있으면 모두 업무상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잠깐 보고 가는데 자,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 병이요. 개업공사 갑의 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개공갑은 손님하고 골프치러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소공이 자리를 짓고 있었거든요.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병이. 그래서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이 병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소공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 병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천만 원 손해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요 사례를 가지고 둘의 책임을 따져보는데 법상 책임은 항상요, 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해요. 행정 책임은 자격이나 등록을 손을 댈 수 있는가, 제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공에 대하여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여기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을 우리 소공한테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했어요 지금. 그죠? 그럼 이것은 금지행위 중에 하나인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한 거예요 지금. 금지행위라는 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후일 금지행위를 공부하죠. 금지행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소공이
소송 제기된 사실인견으로서 병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소공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금지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이 금지행위를 해버리면 소공은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그리고 거짓말하는 행위 있죠. 저거는 형사처벌도 받아요. 그래서 이 소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이에요. 이렇게 처벌돼요. 이게 소공의 셈이에요. 그럼 이를 고용한 개업공사 갑입니다. 그럼 갑의 책임도 역시 개공의 책임도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으로 나눠서 보는데 민사책임은 물론 손배책임이고요. 행정책임은 우리 개공은 등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등록에 대해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고 형사책임은 당연히 징역불구입니다. 그러면요, 법은 대원칙이 자기책임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이때는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문의 근거.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요 민사와 행정책임 있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해석을 요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해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고 이게 우리 법 15조 2항이거든요. 아까 조문 읽어봤죠. 그러니까 요 규정,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해를 개공행위로 간주한다. 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개공은 민사와 행정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얘기죠. 개공이 손해입힌 거와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우리 개업공사에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고용한 죄밖에 없어요.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손해배상하게 된 거죠, 지금. 그죠? 엄청 비싼 골프비를 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 책임이. 그리고 그러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 직접 행위자인 소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느냐? 못 면하겠죠? 이자도 손배 책임을 져요. 그럼 둘이 같이 지네요? 그러니까 같이 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건 둘이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란 말 아시죠? 연대부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임을 둘이 지는데 연대란 말은 그거예요. 이 3천만 원 손해배상금에 대해 병은 동시, 을과 갑에게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라 불러요. 부르기만. 연대부증 같은 건 진정연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진정연대는 뭐냐면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부진정연대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개공은 연대하여 소공과 함께 3천만 원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이제 행정책임인데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거든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무적 등록 취소라는 얘기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고요. 또는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이제 후일 공부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우리 개업공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개공의 책임이었고. 다음에 이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형사책임은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양벌. 즉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에 따른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게 양벌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형사책임은 결국은 소공이 위반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였죠. 그럼 개공 얼마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개업공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의 업무상해로 개공은 절대 징역형은 받을 수 없어요. 벌금형은 받을 수 있죠. 양벌 규정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사재판 열려갖고 소공이 벌금이 400이 선고가 됐다. 벌금이. 그럼 개공은 또 똑같이 400만 원 선고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법정형 1,000만 원만 똑같은 거고 선고형은 다를 수 있죠. 개공은 덜 맞을 수도 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4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은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공은 골프 치러 갔다가 아주 큰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 등록취소는 업무님이 먹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형사 책임으로서는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럼 거기 126쪽에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공사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돼 있죠? 이거 잠깐 보시죠. 서식을 우리 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서식을 자주 봐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은 즉시로 돼 있고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개공의 종별, 법인, 공인인규사,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죠. 종별 표시란이 있고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고용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네요. 그래서 고용인의 고용일 또는 고용의 종료일,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쓰게 돼 있고요. 자격증 발급 시도도 표시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자격증 번호도 다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소속 공인인규사 등록 인장인 이 란이 있죠.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요, 인장록 함께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딱 찍어갖고 들어가면 인장록 돼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서식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